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보세사 강의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 일반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관세법 조항 혹시 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예,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죠. 관세법이라는 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법령 특성상 이제 3단 체계로 되어 있어서 관세법, 그리고 법에서 시행령에서 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시행령을 봐야 되고,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라고 한다면 또 시행규칙을 봐야 되고, 여러분 한 조항을 볼 때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일이 다 들여다 봐야 되고, 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고시에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적인 법 내용을 4개를 들여다봐야 한 개 챕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목적상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법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법을 이제 종종 들여다보지만 관세법이라는 게 좀 특이한 매력이 있어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자주 개정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분들은 이제 다른 내용, 본 내용들을 찾다 보면 좀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한번 디테일하게 쭉 보다 보면 아, 이런 내용도 그때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관세법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뤄두고 일단 수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법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나중에 한번 좀 보시면 그때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하실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내용 관세법 일반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과 관세법의 특징들, 그리고 이제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 여러 용어 정의 부분들을 이제 먼저 다루는 내용들인 챕터인데, 이 챕터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 시험에 안 나오지 싶어도 이 문제들이 꼭 한 회차 시험 볼 때 한 번씩,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개념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라고 하면은 관세가 뭔지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관세인데, 자, 이 관이라는 게 저희 예전에 무역을 할 때는 일단 관문을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관문을 넘어갈 때 물건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들이 바로 관세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제 통행세라는 개념을 좀 많이 썼었죠. 근데 통행세라는 개념은 이제 국내에서 움직일 때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했었다면은 관세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무역 때 국제 거래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근현대사를 살펴볼 때 예전에 이제 최초의 근대화 조약이라고 하는 이제 강화도 조약 같은 것들 보시면은 거기에는 이제 관세에 대한 조항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와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특히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 관세라는 개념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약들이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체결된 조약들을 살펴보면은 그 조선 말기 때부터 이 관세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외와의 거래에서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 나라는 이제 관세법을 제정을 하면서 관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 개념들을 이제 등장을 시켰죠. 명문화 시켰죠.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에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어디다 매기죠? 물건. 네. 거래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문을 통과할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우리는 관세라고 하는데 그 관문은 국제 무역에서의 어떤 국제선, 관세선을 이야기를 한다.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를 쭉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국도 있죠. 그래서 넘어올 때 물건이 이렇게 넘어와요.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국경선이라는 의미를 많이 얘기를 하죠. 국경선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자, 국경선과 관세선을 일치한다. OX 여러분들 지금 느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X 같죠? 국경선과 관세선은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보세구역이라는 개념 있죠. 뭐 인천 같은 경우 이제 인천항과 인천공항, 자, 이런 물건이 입항하는 입항지에 이런 보세구역들이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물건이 들어왔을 때 배에서 막 내리지도 않았는데 관세 내 막 이러면서
물건을 못 내리게 한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세구역들을 설정을 해놓고 일단은 물건 내려서 보관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물품들을 내륙지로 가지고 올 때, 들여올 때 그때에 매기는 게 관세가 됩니다. 그래서 관세선이라는 건 사실 이 보세구역 안쪽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선과 국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을 좀 먼저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이제 보세구역을 하실 때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세라는 개념은 이제 그렇게 보세구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럼 관세의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관세는 일단 세금이에요. 세금인데 법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부과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조세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버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자, 그거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어떤 강제적인 절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침해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침해 조항이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적으로 어떤 관리는 너 10,000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당연히 불평등하다라고 해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법에 규정을 해놓은 대로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서 우리는 관세법에서 관세에 대한 부과 조항들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관세를 이제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내용들이 따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이 관세는 국가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국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자, 이 국가에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라는 어떤 특정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서 이제 담배세 같은 것들 부과하는 것들은 그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세금이죠. 근데 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징수는 하지만 이 징수된 국세라는 부분들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재정에서 이제 수입으로 이제 들여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가 정책들에 모두 다 사용이 될 수 있죠.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보통세로 부과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보통세라는 이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관세는 소비세다라는 얘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소비세 또는 간접세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세다, 간접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포인트는 납세자가 있고 담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담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소비세 또는 간접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제 수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을 할 때는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네, 관세법 얘기 쭉 했었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수입하는 사람은 관세를 내야 된다. 언제? 관세선을 넘어올 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관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수입하는 사람, 수입자가 되겠죠. 근데 그 수입자는 수입할 때 낸 관세를 어떻게 하느냐? 물건 가격의 원가로 구성을 하게 되죠. 예, 그 관세를. 원가를 구성해서 물건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그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관세가 얼마다라고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물건 가격 안에 관세를 포함해서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물품의 최종 소비자가 이 관세를 부담한다라고 해서 납세자,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그 납세자와 실질적인 그 물품의 최종 소비자인 담세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더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비할 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의 기본적인 특징, 이제 국세다, 보통세다, 또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세, 간접세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세 좀 추가적인 특성들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에 관세는 물건에 대해서 납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대물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대물세라는 개념도 있고요. 또 이제 무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관세는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입하면 무조건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 수입이 조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입을 할 때에는 다른 기타적인 부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납부를 한다. 무조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뒤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긴 한데 면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무조건 관세인데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던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면세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면세라는 것과 영세 그리고 비과세라는 개념들이 사실은 좀 비슷한 의미 같지만 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일단 비과세 먼저 살펴보면은 자,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을 우리는 비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은 있어요. 있는데 그 세율이 0% 세율인 거예요. 그래서 물품 어떤 과세 표준이 있을 때 그 과세 표준에 영세율 0%를 적용하면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0을 곱하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래서 세금 자체가 0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영세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면세는 무엇이냐? 면세는 세율이 있어요. 뭐 10%의 세율이 있다. 그래서 10,000원의 물품 과세 표준을 가지고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 10%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계산된 산출세액은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000원의 세금이 있는데 어떤 특정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면세를 해줄게라는 어떤 면제 조항이 있다라면은 자, 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관세 여기서 산출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면제율은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가 될 수도 있고 면제율은 그 면제 제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 면제율이 있는데 그럼 산출된 세액 1,000원에서 감면율이 100%다라고 하면은 내야 될 세금은 역시 마찬가지로 없겠죠. 근데 10%다라고 하면은 1,000원이라고 아까 계산했던 세금에서 10%인 100원만 감면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납부세액 900원이 여전히 남아 있겠죠. 그래서 면세라는 개념은 일단은 세금은 산출을 하는데 그 다음 감면 요건을 살펴보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납부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따지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저희 이제 시험이 보다 보면 이제 객관식 시험이 보다 보면은 좀 문제가 속된 말로 이제 좀 더럽게 나온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죠. 어떻게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할까? 뭐 사실상 뭐 세관 공무원이든 뭐 세관 공무원이든 세관장이든 관세청장이든 똑같은 세관 공무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 그 주체를 명확하게 누구로 설정해 놓은 이상은 그 용어가 아니면 다 틀린 지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객관식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가 대략적으로 다 같아 보이지만 그 디테일한 차이점 부분들은 명확하게 학습을 하실 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관세의 성격이 쭉 보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세의 이제 특수한 성격들,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한다. 이제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것 위주로만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종류 이런 것들은 좀 참조 삼아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관세법 일반에서 관세 통칙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관세 통칙이라는 것은 관세법을 운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조건들, 전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세법의 목적은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조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어떤 대전제, 대목적을 깔고 있죠. 여기서 통관을 적정히 한다라는 것은 화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뭐 화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저 보세구역에서의 화물 관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처음에 신고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밀수죠. 네, 그런 부분들 당연히 방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고 저기서 내야 되는 세금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 세금을 제대로 안 내요. 그러면 제대로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세 형평성 자체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어떤 재정 수입의 확보, 즉 조세를 거둘 때는 평등하게 제대로 걷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여기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반발을 하시죠. 내 세금 걷어가는데 무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걷어진 세금이 사실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국가 재정 활동에 사용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대목표입니다. 뭐 실제로 그럴지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관세법의 성격 이제 있는데 이제 아까 관세의 성격 했었죠. 이제 관세의 성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관세법의 성격은.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것들 하나만 살펴보면은 얘는 행정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관세법의 행정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특이한 특징인 게 우리나라의 법을 보시다 보면은 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행정소송법이라는 것들도 별도로 있어요. 자, 거기에는 법원에 어떤 본인이 납득할 수 없는 뭐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함 또는 어떤 타인이 나에게 끼친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거기서 설정하고 있고 그 권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성격도 거기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형법과 행정소송법들을 기초로 법원에 소가 제기가 됩니다. 자, 근데 관세법은 좀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관세법에서의 어떤 위반 사항들 이런 위반 사항들을 전체를 이제 관세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관세범에 한해서는 전부 다 관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처벌 내용들을 다 관세법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법과 행정소송법, 자, 그런 것들에 우선해서 관세법에 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요건을 성립하는 한은 전부 다 관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보기 찾으실 때에도 그러한 처벌들 형법이나 행정소송법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절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세법에서 다 처벌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 바꿔 말하면은 형법이나 다른 행정소송법 이런 것들에 우선해서 관세법이 관세범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틀린 표현이 이제 관세법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세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아니죠. 관세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서 형사법적인 성격과 쟁송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어떤 국제적 조약은 뭐가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FTA 같은 경우들 이제 많이 국제 조약으로 언급이 많이 되죠. 뉴스 같은 데서도. 근데 FTA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이행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또 따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관세법에서 일부 차용을 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제 FTA라는 부분들은 관세법보다는 다른 법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관세법에서는 우리 이제 WTO 협정들 뒤에 이제 나오실 때는 과세 표준하실 때 학습하실 관세 평가와 관련된 협정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품목 분류 어떤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할 때 물품을 우선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이제 HS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HS 코드는 WTO 가입 국가 간에는 6자리를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규정을 할까? 관세법 별표의 그 관세율 표를 계기함으로써 그런 국제적인 법들을 다 관세법 안에 수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법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등장하는 게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인데, 자, 이 용어의 정의 부분들 이제 좀 이제 수입과 수출, 반송, 그리고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 내용들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여기서 출제가 꼭 한 문제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좀 지우고 갈까요? 자, 수입이다 라고 하는 것. 수입, 들어온다란 얘기죠. 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오는 것. 즉
반입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 보세구역은 사실상 따져고 보면은 그 성격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적인 성격을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 보세구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내륙지로 반입되는 것 전부를 다 우리는 수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즉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로 반입돼서 소비 사용되는 것이 수입의 기본적인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반입과 소비 또는 사용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자, 이 소비 또는 사용 부분에서 관세법에서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을 또 몇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용품도 뒤에 가면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올 텐데 이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여행 다니실 때 기내에서 여러 가지 주는 이제 기내식이라든지 기내 물품들 있죠. 기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물품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안에 있는 식품, 음료, 뭐 밧줄, 식기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선기용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배에서 쓰이면 선용품, 뭐 기내에서 쓰이면 기용품, 그리고 차량에서 쓰이면 차량용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선박거래, 뭐 항공기 거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선기용품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자, 이러한 선기용품들이 그러한 선박, 기내에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한목적성에 따라 사용된 것. 자, 이런 것들은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수입의 개념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좀 틀린 지문들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 선용품이 배에서 사용된 것 소비 또는 사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여행자가 어떤 운송 수단이나 또는 관세 통로에서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 통로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사용 물품들은 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수입이다라고 하면 전부 다 관세를 내야 되고 불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 두 부분들 좀 중요한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기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는 거는 반입되고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인데 그 소비 또는 사용의 개념에서는 선용품의 사용이라든지 여행자가 여행 물품을 관세 통로나 여행 운송 수단에서 사용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239조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제외 규정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선용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수입의 개념이 등장했으면 그 반대 개념이 등장을 하겠죠. 수출. 아까 수입 개념은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돼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반입의 반대 개념 뭐죠? 반출. 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출은 보세구역에 반입시키는 것도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반송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반송은 무엇이냐? 반송은 사실 수출과 조금 개념이 비슷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을 내보내는 건 맞아요. 내보내는 건 맞는데, 자, 여기서의 반출은 내국 물품을 반출하죠. 여기 좀 중요합니다. 내국 물품을 반출하는데, 자, 반송은 똑같이 반출은 해요. 반출은 하는데 어디서? 보세구역에서. 어떤 물품을? 외국 물품을. 네, 외국 물품을 반출한다는 것. 수출과 반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 통관이 있었느냐? 수입 통관이 있어서 수리가 된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리된 물품을 다시 내보내는 건 수출의 개념이 돼요. 재수출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는 이 개념을 반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보세구역에서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것, 이것을 반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 반송에 대한 개념을 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아까 등장했었던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에 대한 개념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개념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물건이 해외에 있으면 외국 물품, 국내에 있으면 내국 물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 물품. 외국이라고 할게요. 근데 외국에서 그냥 있는 그 물품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로 왔어요. 근데 보세구역에 있대요. 네, 도착한 물품.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왔어요. 외국에 있는 건 당연히 외국 물품이고, 자,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왔으니까, 자, 저 물품이 성격이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를 따져봐야겠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물품인데 보세구역에 있는 채로, 여기서 중요한 건 수입 신고가 안 됐다. 네, 수입 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외국 물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수집한 거, 포획한 거, 이런 어떤 수산물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원형어선들 나가서 공해에서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채집해서 오죠. 마찬가지로 외국 선박도 공해에서 이런 채집 행위들을 하는데, 자, 외국 선박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반대 개념이 좀 이따 등장할 거기 때문에, 자, 외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외국 물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도착했지만 수입 통관 전의 것, 그리고 외국 선박에 의해서 채집된 것으로서 그 물품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입신고 수리 전입니다. 네, 그 물품이 외국 물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반대 개념 등장할 때 내국 물품. 자, 내국 물품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해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 네, 수입신고 수리된 것은 외국 물품이 아닌 내국 물품입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경우는 없지만 수입 신고는 됐어요. 근데 수리가 되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수입 신고를 했다, 통관이 됐다라고 하는 개념은 완료가 된 시점에 물품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 완료를 알려주는 게 바로 수리라는 행위예요. 행정 행위예요. 수입 신고된 그 자체로는 물품의 성격을 바꾸진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 상태는 아직 신고 상태에서는 외국 물품인데, 신고가 수리됐다라고 하면은 내국 물품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제 당연히 내국 물품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내국 물품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국내에 있긴 한데 반대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 수출 신고라는 것은 어디서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공장에서 물건을 다 만든 다음에, 자, 이거 수출할 거니까 바로 수출 신고해야겠다. 수출 신고를 했어요. 자, 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은 아직 내 공장에 있지만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물품이 되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라는 거. 외국 물품으로 본다. 자, 그다음 아까 이제 외국 선박 등장했었죠. 이제 국내 선박에 의해서 똑같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거. 네, 이런 것들은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사실 공해였죠. 공해에서 채집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해라는 건 이제 공공해역이기 때문에 저기서 채집한 선박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물품의 성격이 정해져요. 비록 공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게 선박이 국내 선박이냐 외국 선박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점. 그래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개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여기 이제 내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좀 몇 가지 예외적인 절차상의 내국 물품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이제 수입 신고 수리긴 한데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입항전 수입 신고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입항전 수입 신고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긴급한 화물, 아직 국내에 도착 안 했어요. 도착했는데 적하 목록이라고 해서 운송수단에 어떤 물품이 실려 있다면 그 물품을 세관에 자 이런 물품이 곧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뭐 예정신고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그 적하 목록 신고가 된 상태의 물품들은 비록 물건이 우리나라에 도착 안 했지만 입항전 신고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수입 신고인데 수입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항전 수입 신고는 비록 물품이 아직 국내에 도착하지 않았죠. 도착하지 않았지만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다면 역시 내국 물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수리의 개념, 신고가 수리됐다.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라는 개념. 자, 그다음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그리고 수리 전 반출 수리 전 반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과 수리 전 반출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를 납부해야만 물건을 반출할 수가 있는데 담보를 설정하고 뭐 이런 즉시 반출 같은 규정들 화물이 너무 급한 경우에는 이런 예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았던 거 수리. 이 수리가 되지 않은 물품들이죠. 자,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과 수입 전 반출 규정,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과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자,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반출 승인이 된 물품들은 그 행위 자체를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런 물품들도 다 내국 물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물품보다는 조금 그 내용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개념 상황에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좀 비교해서 좀 봐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외국 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보시면 이제 보수 작업을 할 때 그 물품에 부과된 것 또는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들 또는 최신관서에서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자 이런 세 가지를 좀 추가로 들고 있죠.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뭐 보세 공장은 이제 보세 구역이 외국이라고 했으니까 보세 공장 생산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개념은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고 자 보세 구역에서 이건 이제 나중에 보세 화물 관리 챕터에서 이제 보실 텐데 보수 작업이라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수 작업이 무엇이냐? 보수 물건이 이제 완전한 상태로 와서 보세 구역에서 제조 가공을 한다라면은 일반 보세 창고 같은 데선 못해요. 그건 다 보세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미한 작업들 예를 들면은 국내에 왔는데 원박스 벌크 상태로 물건이 왔어요. 자, 그것들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소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낮게 포장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포장 작업들 또는 뭐 박스가 너무 약해서 국내 유통시킬 땐 좀 더 강화된 박스로 또는 스티로폼 박스로 포장 단위를 교체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또는 들어올 때 보니까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물품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 작업들 자 그러한 경미한 작업들만을 일반적인 보세 구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수 작업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보수 작업을 할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에 보수 작업 재료라고 하는 이 재료를 투입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이 재료가 국내에서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조달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부과되는 재료들은 다 외국 물품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외국에서 온 재료 같은 경우에 사실 원래부터 외국 물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을 텐데 국내에 있는 물품을 보수 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경미한 재료들을 자 그러한 경우에 거기에 부과된 재료들은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죠. 비록 내국 물품이었지만
보수 작업 재료로서 그 외국 물품에 부과된 재료는 외국 물품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똑같죠.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똑같은 개념이고, 자 반대로 이제 내국 물품으로 간주하는 물품 보시면은 수취인에게 교부된 우편물, 똑같이 우편물 개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보낸 우편물은 외국 물품, 받아서 수취인한테 교부하는 건 내국 물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법에 따라서 매각된 물품, 몰수된 물품, 그리고 어떤 몰수에 가름해서 추징하는 것들, 자 그런 물품들 또는 통고 처분 받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국 물품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법 위반에 따라서 그 물품을 과세관청이 이제 처분하는 개념인데, 그 처분할 때 그게 외국 물품 상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국 물품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아까 이제 언급 드렸었죠. 음료나 식품, 연료, 소모품, 뭐 식기류 같은 것들 다 여러분들 이제 해외여행 다니실 때 그 기내에서 자주 보시던 그런 물품들일 텐데, 자 그런 물품들이 배에서 사용되면 선용품이다. 그리고 기내에서 사용되면 비행기에서 사용되면 기용품이다. 차량에서 사용되면 차량용품이다. 라고 하는 용어적 개념이었고요. 차량용품 사실 우리나라는 차량으로 무역을 하기 힘든 현재 조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품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선용품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관. 자, 통관은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수출과 수입, 반송 이 세 가지를 통틀은 개념을 다 통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환적의 개념이 나오고 나머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환적 개념만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환적이다. 역시 여러분들이 해외 많이 나가보신 분들은 환승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해외까지 안 나가더라도 자, 여러분들 지하철 타실 때 지하철 노선이 바로 거기까지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 경우에 우리 뭐 하죠? 환승하죠. 자, 그때 환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승객이기 때문에 환승이라고 부르지만 적재된 화물, 적하 같은 경우에는 바뀔 때 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을 옮겨 싣는 것을 우리는 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적 같은 경우 왜 발생을 하느냐? 아까 지도를 그렸던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세계는 넓죠. 지금 제가 비록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그렸지만 그 3국인데, 자, 그 3국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뭐 이쪽으로 더 가면은 아메리카 대륙도 있어요. 있는데 미국에서 온 물품이 이쪽으로 타고 와서 중국으로 이렇게 왔다가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왔다가 인천 찍고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올 수도 있지만, 자, 미국에서 실은 물품을 배로 싣고 싶은데, 자,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착을 했어요. 아, 물건을 갖고 다시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 배인데 일본으로 가는 노선이 여기서 없어요. 인천에서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유럽에서 온 배가 이렇게 찍고 일본으로 가더라 라고 하면은 여기가 목적지였던 그 배에 실려있던 물품들을 일본이 최종 목적지인 배에다가 옮겨 실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 똑같은 배지만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환적 절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적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있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런 환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국가죠. 우리나라도 뭐 인천, 부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도 꽤 환적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 싣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인 직항 노선이 없는 경우에 많이 이제 볼 수 있다. 또는 직항 노선이 아니고 경유 노선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옮겨 실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복합 환적이라는 개념이 좀 있죠. 복합 환적이라는 건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 환적인데, 자, 여기서 아까 우리 인천으로 들어왔었죠. 자,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그 배 말고 다른 배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나갈 수 있는 배가 있더라라고 하면은, 자, 얘를 여기서 인천에서 내렸다가 부산으로 옮겨서 부산에서 실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세관 관할 권역이 달라진 시점에서 환적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복합 환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관할에서 이루어지면 일반 환적, 그 세관 관할이 달라진다면 복합 환적, 뭐 배로 왔는데 비행기로 옮겨시켰다라고 하면은 일반 항세관에서 공항세관, 그 관리 권역들이 바뀌죠. 자,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복합 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적, 일반 환적과 복합 환적에서 포인트,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간다라는 점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외국무역선과 내항선 이런 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자, 운영인까지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한 내용,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에 보시면 좀 중요한 내용들 보시면 뭐 관세의 성격부터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이제 관세의 성격 보시면은 관세는 이제 국세이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이제 국세로서 부과가 되는 세금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비세, 간접세 이야기를 하면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무조건적인 세금이고 보통세이며 대물세이다라는 내용을 한번 다뤘었고요. 다음 관세법 특징에서는 이제 관세법은 행정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형사법적인 성격과 쟁송절차법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관세범에 대해서는 관세법으로서 처벌을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다음 용어의 정의, 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반입돼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관세법상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죠. 선용품, 기용품들이 그 운송수단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들, 또는 여행자가 그 여행자 휴대품을 관세 통로나 운송수단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했었죠. 다음 수출과 반송, 수출과 반송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 수출은 내국 물품을 내보내는 것, 반송은 외국 물품을 내보내는 것. 여기서 수입 통관이 있었던 것이라면 수출, 수입 통관이 없었던 것이라면 반송, 이런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죠. 포인트 좀 잘 잡아 놓으시고요. 그다음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개념은 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성격상 외국에서 도착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수리라는 개념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공해상에서 채집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국적이 어디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다음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것 각각의 수리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용어 정의, 환적에서는 환적과 복합 환적에서는 그 관할지 세관이 달라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은 실질적으로 이 관세법을 운영하면서 적용해야 될 적용 원칙들, 뭐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든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대전제 조건들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본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